오늘은 여러분들께 과학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년에 미국에서 권위 있는 학술 잡지에 유전학 관련 문장이 실렸는데요. 한 유전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 그룹은 총 100명 이상의 국제적인 과학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상의 10만 종의 생물과 미국 국립유전자은행 500만 개의 DNA 조각을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지구상의 생물 90%가 10 내지 20만 년 전 한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생물들의 갑작스러운 탄생은 연구자들을 매우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생물학의 기본 이론인 다윈의 진화론을 완전히 뒤엎게 되거든요. 진화론에서는 지구상의 생물들이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진화를 거쳐 점차 복잡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조가 물고기로 진화하고 물고기가 육지 동물로 진화하며 육지 동물이 사람으로 진화한다는 식이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진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는 사실 지구상의 생물은 중간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간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진화론에 따라 예를 들 때 인간이 물고기로부터 진화했다면 인어가 있어야 되고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면 유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인어나 유인원을 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에도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유인원도 없고 인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급변설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유전자 급변설이죠.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아주 조금씩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후 유전자가 변이되어 인간이 되었다 뜻이죠. 도시전설과 좀 닮았죠. 다윈 본인도 진화론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인류 자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론과 많은 부분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뇌는 97%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화론 이론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는 기능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위축되지 않았고 도태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머리가 점점 커지는 느낌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 인간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혹은 어디서 왔을까요? 10 내지 20만 년 전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실은 다윈이 진화론을 제시하기 전에 서양 세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신창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구상의 모든 종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창조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각 종마다 독특한 책임을 부여했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기 때문에 진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이론이 10 내지 20만 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발견에 더 부합되지 않을까요? 동양 각 나라에서도 여호와가 인간을 창조했다거나 흡사한 신화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서양 세계뿐만 아니라 동양 세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신창론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더 멋진 이론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외계인 창조론입니다. 이 이론도 여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미국의 학자인 제카리아 시친을 얘기해야 합니다. 시친은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는 지구상의 인간들이 외계인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이론에는 근거가 없진 않습니다. 근거의 근원은 바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입니다. 현재 지구에서 발굴된 가장 고대의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있고 이라크 남부는 원래 이라크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라 불렸습니다. 약 6,5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은 서령 문자를 창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초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들은 벽화를 그리는데 능숙했고 많은 벽화를 그렸으며 조각에도 능숙했습니다. 이 수메르인들이 남긴 문헌은 진흙판에 새겨져 있고 니비루라는 곳을 언급합니다. 문헌 기록에서는 니비루에 네피리민이라는 인종이 살고 있고 니비루는 매 3600년마다 태양계에 한 번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피리닌의 수명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명은 36만 년입니다. 네, 엄청난 잠수인종이죠. 36만 년이라. 문헌 기록에는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시친의 책에 의하면 니비루는 사실 태양계 밖에 있는 한 행성이고 자신의 공전 궤도에 따라 3600년마다 우리 태양계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됩니다. 이 행성은 아주 높은 문명 수준에 도달했지만 과도한 채굴에 의해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행성을 재건하려면 한 가지 원소가 필요하는데요. 바로 금이라 불리는 금속입니다.
외계인도 돈이 필요한가 봅니다. 많은 원소 중에 하필이면 금입니다. 그래서 네피리민은 우리 지구에 금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성이 태양계에 진입하는 시기에 지구에 와서 금을 채굴하기로 합니다. 도착은 했지만 지구의 금 채굴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니피리닌들은 직접 하기 싫었고 금광을 채굴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자신들의 유전자와 당시 지구에 존재한 몇 가지 생물종 혹은 자신들의 행성에서 가져온 생물종들을 결합시켜 새로운 종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종은 일정한 지혜를 갖추어서 금을 채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자를 사자, 호랑이, 늑대 등과 결합시켰고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 늑대 머리에 사람의 몸과 같은 다양한 종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런 종들은 실제로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네피리민들이 실험한 결과물들이죠. 아주 그럴듯하죠. 그냥 사실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성공적인 종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사람이었고 가장 완벽했으며 요구에 딱 부합되는 성공작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 사람에게는 도구 제작과 건물 짓는 법들을 배워주고 금을 캐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을 만드는 속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수량이 너무 적으면 별로 큰 쓸모가 없었기에 자동으로 사람을 생산하는 방안을 세웁니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번식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사람이 스스로 번식할 수 있다면 수량은 점점 늘어나고 금을 캐는 속도도 빨라지겠죠. 단순히 그냥 19금 영상을 보고 싶었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니까 그토록 저속하진 않겠죠. 그런데 금 캐러 왔다는 건 그래도 돈은 필요했습니다. 필경 사람을 창조한 신이니까 돈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합 과정에서 분명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면 그들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사람이 똑똑해져서 왜 내가 대신 금광을 파야 해? 안 파. 이렇게 합리한 사상을 금지하기 위해 인간의 유전자에 뇌의 97%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대략 뇌의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물쇠에 잠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류랑 지구랑 유니버스랑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럼 자물쇠에 잠긴 분들의 명확한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금광을 보았을 때 파고 싶다면 잠겼습니다. 이건 DNA 안에 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 금도 캘 만큼 캤고 네필리민들은 이 금부치를 UFO에 담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인류와 그들이 올 때 싣고 온 일부 종들은 그냥 지구에 남겼습니다. 그 종들이 바로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90%의 종들입니다. 그럼 인간은 그들에게서 그래도 통제를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전에 죽음 편에서 얘기하다시피 수명도 제한되어 있고 거친 대자연 환경 속에서는 생존하기 힘든 체질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창조한 니피리닌들이 다시 지구에 내려오길 바라면서요. 고대 문명의 벽화들을 보면 그 위에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고 사람인 듯 아닌 듯 한 존재를 숭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니피리닌입니다. 외계에서 왔고, 즉 하늘을 통해 와서 하늘을 통해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이론은 또 한 가지 사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대 문명인 이집트 문명이나 마야 문명과 같이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한 문명들이지만 건물은 매우 비슷하게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마야의 신전은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사실은 니피리인들이 그때 각 채광 지점에서 사람들에게 건축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인류의 상태로는 그런 건축물을 스스로 건설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외계인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시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달러 지폐에도 외계인이 있다고 합니다. 뒷면에 색상 대비도를 조절해보면 외계인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태 과학이 뒤엎여지는 예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인기가 많은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론을 추측했고 또 다른 이론들을 찾아서 지원하면서 한 가지 학설이 형성되었는데요.
양자역학이 바로 요런 느낌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예시가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만약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고 독약 한 병이 있을 때 우리가 상자 뚜껑을 닫은 후에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 있기도 한 고양이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확인할 때만이 우리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죽기도 살기도 한 상태가 파괴되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객관적 현실은 관찰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해석은 전통적인 고전 과학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지금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입니다. 따라서 심기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는 일이거나 마음에 득이 되지 않는 일은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관찰하지 않는 것이 좋다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 채널을 추천합니다. 관찰 안 해도 그럴듯하지만 관찰을 하면 깊은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죠.